11월 30일 밤, 흑해의 긴급 무선 주파수에 울린 신호는 평범한 해상 사고를 알리는 경고음이 아니었다. 그 소리는 수년 동안 국제 제재를 피해 움직이던 러시아의 그림자 유조선 네트워크가 더 이상 숨어있지 않다는 것을 선언하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에 가까웠다. 그날 밤, 러시아 대형 유조선 두 척, 차이로스와 위라트는 터키 칸드라 앞바다에서 거의 같은 시각에 치명적인 충격을 받았다. 이 두 선박은 오랫동안 공개되지 않은 경로로 원유를 운반하며 러시아 경제에 숨겨진 혈관처럼 기능해왔다. 국제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서로 다른 국적, 서로 다른 회사, 서로 다른 등록번호를 번갈아 사용해왔지만 그 은밀한 움직임이 이날 완전히 관측된 것이다. 두 선박이 항해하던 지역은 이스탄불에서 흑해로 진입하는 필수 항로로 터키 해군과 해안경비대가 24시간 감시하는 국제무역의 핵심 구역이다. 하루에도 수백 척의 상선이 오가기 때문에 탐지 사각지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그런데 오후 8시 30분 차이로스의 기관실에서 갑작스러운 강한 충격과 함께 폭발이 발생했다. 승무원들이 화재 진압 장치를 가동하기도 전에 선미 기관실 프로펠러 구역 전체가 흔들렸고 불길이 치솟으며 조종 기능을 잃기 시작했다. 몇 분 뒤 약간 떨어진 해역에서 항해 중이던 비라트에서도 유사한 폭발과 화재가 연달아 발생했고 선원들은 공포에 찬 목소리로 공개 주파수에서 이렇게 외쳤다. 도와주세요. 선박이 통제 불능입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러시아 정부가 주장한 단순 기술적 고장은 즉시 신뢰를 잃었다. 러시아는 늘 그렇듯 기계 결함이라고 발표했지만 선원 음성과 실제 피해 사진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다. 터키 구조대는 즉각 현장에 출동했고 두 선박의 승무원 총 5명, 차이로스 25명, 비라트 9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그러나 구조된 선원들의 진술과 선체 상태는 이 사건이 우연한 사고가 아님을 강하게 시사했다. 두 선박 모두 동일한 위치, 선미 기관실을 공격받았다. 화재는 자연 발화가 아니라 강한 폭발 후 즉시 발생한 형태였다. 선체에는 외부 충격 흔적이 명확히 남아 있었다. 특히 선미는 유조선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한번 무력화되면 선박 전체가 움직이지 못하는 미션 킬 상태에 빠진다. 공격자가 굳이 선박을 침몰시키지 않고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 사건이 가진 의미는 단순한 선박 사고를 넘어선다. 러시아는 서방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수십 척의 노후 유조선을 비공식적으로 운용해왔다. 이른바 그림자 함대, 섀도우 플리트이다. 보험도, 점검도, 안전장치도 없는 위험한 선박들로 구성된 이 시스템은 러시아 전쟁 자금의 핵심 축이었다. 그러나 이날의 폭발은 명백한 메시지를 던졌다. 어디에 숨어 있어도 찾을 수 있다. 러시아가 통제한다고 믿는 해역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칸드라 앞바다에서 발생한 사건은 단순한 화염이 아니라 러시아 그림자 경제의 약점이 세계 앞에 공개된 순간이었다. 칸드라 앞바다의 폭발 이후 가장 큰 의문은 하나였다.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이 어떻게 오데사에서 출발해 최소 600km 이상 떨어진 터키 연안까지 탐지되지 않고 도달했는가였다. 흑해는 유럽에서 가장 복잡한 감시망이 겹쳐있는 해역으로 터키와 러시아뿐 아니라 나토 회원국들의 감시 레이더가 끊임없이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은 거대한 상업 항로 속에 녹아들어 완전히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움직였고 두 러시아 유조선의 심장부를 정확히 타격했다.
이 비정상적인 침투 능력은 단순한 군사 전술을 넘어 지역 안보 구조 전체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첫 번째로 제기된 가능성은 상업 선박을 이용한 위장 접근이었다. 흑해는 하루에도 수백 척의 선박이 서로 다른 속도로 이동하며 레이더 화면을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소형 드론이 대형 화물선의 레이더 반사 신호에 의도적으로 숨어들 경우 식별이 극도로 어려워진다. 이른바 트래픽 마스킹이라는 방식이다. 소형 목표물이 대형 선박의 전자적 그림자 속에 들어가는 순간 고도의 감시 시스템도 이를 일반 해상 잡음으로 인식해버릴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공격 당시의 AIS 기록을 보면 러시아 유조선을 포함한 수십 척의 상선이 비슷한 항로를 통과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혼잡한 해상 패턴은 드론의 잠복을 더욱 용이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또 다른 더 민감한 해석도 존재한다. 바로 터키가 이 움직임을 알고도 개입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가설이다. 터키는 보스포루스 해협의 안전을 국가 생존 문제로 간주해왔으며 러시아의 낡고 관리가 미흡한 그림자 유조선들은 지속적으로 터키 정부의 우려 대상이었다. 만약 사고가 해협에서 발생한다면 이스탄불은 수개월 동안 원유 오염으로 마비될 수 있고 이는 정치적 경제적 재난으로 직결된다. 이런 이유로 터키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드론의 이동을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않은 묵시적 방관의 가능성은 결코 배제할 수 없다. 국제 정치에서는 이것을 암묵적 승인이라고 부르며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강력한 전략적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 측이 복잡한 정보전에 의존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크다. AIS는 민간 및 상업 선박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시스템으로 기본적으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오픈소스 데이터다. 러시아 유조선들도 국제 항로를 이용하는 이상 이 신호를 숨길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스마트폰이나 상업용 해상 추적 서비스만으로도 목표물을 지켜볼 수 있었다. 표적이 지속적으로 좌표를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고성능 드론이 목적지까지 계산된 경로로 접근하는 것은 복잡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다. 이 모든 분석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점은 러시아의 감시 체계가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흑해 전역은 러시아 해군의 장거리 레이더와 감시 위성들에 의해 추적되고 있지만 이번 공격에서는 경보조차 울리지 않았다. 이는 러시아가 자국 해역을 방어할 능력 자체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며 실제로 러시아 군 관계자들 내부에서도 감시 차단 시스템의 취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나토와 우크라이나는 이 취약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정교한 방식으로 흑해 전쟁의 균형을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 결국 칸드라 앞바다까지의 그 길은 단순한 해상 경로가 아니라 기술 외교 정보전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전략의 산물이었다. 드론은 단순히 목표물을 타격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해양 통제력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세계 앞에 드러냈다. 그리고 그 취약점은 앞으로 흑해에서 벌어질 더 큰 격변의 서막이 될 수 있다. 칸드라 앞바다의 두 유조선 폭발은 단순한 해상 사고가 아니었다. 그 사건이 남긴 여파는 곧바로 러시아 흑해 전략의 핵심 거점인 노보로시스크로 번져갔다. 러시아가 흑해에서 원유를 선적하는 가장 중요한 항만이자 군사적 경제적 중심지인 그곳에서도 대형 폭발이 잇따라 발생해 항만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밤중 창고와 유류 저장 시설이 불기둥에 휩싸였고 항만 주변의 여러 펌프 시설과 정유 관련 인프라가 심각한 손상을 입어 운영이 일시 중단되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군사작전의 결과가 아니라 러시아의 경제 동맥이 실제로 공격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러시아가 자랑해온 S-400 방공 체계가 우크라이나의 정밀 타격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러시아는 노보로시스크 항만 주변에 수십 기의 S-400 발사대를 집중 배치해 어떤 종류의 공격도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값싼 미끼 드론이 먼저 방공 레이더를 수차례 교란했고, 레이더가 혼란에 빠진 그 순간 고속 순항 미사일이 낮은 고도로 접근해 주요 설비를 정면으로 타격했다. 러시아군은 긴급 대응 사격을 했지만 이미 공격 시퀀스는 끝나 있었고 그 결과만이 불길 속에 남았다. 항만 중단은 즉각 국제 에너지 시장에 파문을 일으켰다. 노보로시스크는 러시아 해상 원유 수출의 약 20%를 담당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여기가 멈추면 러시아의 전체 수출량과 전쟁 자금이 동시에 축소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공격 직후 국제 유가는 단기간 급상승했고, 글로벌 보험사들은 흑해 전역을 전투 위험 구역으로 재분류했다. 운임과 보험료는 몇 배로 뛰었고, 일부 선박은 러시아 항구 입항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수송망이 흔들리자 러시아 내 저장 탱크는 빠르게 차오르기 시작했고, 일부 정유 설비는 과잉 저장을 막기 위해 생산을 줄여야 했다. 구매국들의 태도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인도와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의 큰 손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들어 러시아 해역에서 잇따라 일어나는 공격과 사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원유를 구매했더라도 운송 과정에서 폭발이 나거나 선박이 파괴된다면 손실은 막대하기 때문이다. 이런 위험은 곧바로 거래 선호도를 바꿔놓는다. 이미 몇몇 아시아 정유업체는 중동으로부터의 추가 공급을 논의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시장 점유율은 서서히 깎여나가는 중이다. 시장은 신뢰를 잃으면 회복이 어렵다. 게다가 이번 공격은 러시아가 동맹국에게조차 더 이상 안정적인 에너지 파트너가 아님을 보여주는 신호로 작용했다. 카자흐스탄의 수출 파이프라인 역시 노보로시스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만 중단은 카자흐스탄 경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러시아를 통한 수출 경로가 불안정하다면 카자흐스탄은 장기적으로 대체 루트를 모색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러시아가 수십 년간 확보해온 지역 리더십에 균열을 일으키는 중요한 구조적 변화다. 결국 노보로시스크 공격은 러시아 전쟁 경제의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낸 사건이었다. 해상 수출이 잠시만 중단되어도 러시아 내부의 정유 수송 제정 시스템 전체가 연쇄적으로 흔들렸다. 공격의 의도는 단순한 시설 파괴가 아니라 러시아가 싸울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이었고, 그 목적은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으로 달성되었다. 칸드라에서 시작된 불길은 노보로시스크를 거쳐 러시아의 경제 심장으로 번졌고, 전쟁을 지속하기 위한 자금줄을 뒤흔드는 치명적인 균열로 이어졌다. 이 결과는 군사적 승리를 넘어선 전략적 전환점이었다. 칸드라 앞바다에서 시작된 사건과 그 여파가 노보로시스크까지 번져간 과정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흑해의 힘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흑해를 사실상 자국의 영향권으로 여기며 해상 수송망과 항구시설, 군사적 존재감을 통해 이 지역에서 우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일련의 사건은 그 우위가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으며 기술적 우세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작고 탐지가 어려운 무인 해상 공격 체계는 전통적인 해군력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큰 전략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유조선과 수년 동안 구축된 수출 인프라가 단 한 번의 정밀 타격으로 무력화되는 상황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형태의 비대칭 전쟁이었다. 러시아가 아무리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방공망이 무력화되는 순간 흑해 전역은 우크라이나 드론의 활동 무대가 되어버린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해상 지배력은 물리적 크기나 무기 규모가 아니라 더 이상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 이 변화는 터키에도 큰 부담을 안긴다. 흑해는 터키의 경제, 안보, 외교가 모두 얽혀 있는 전략적 공간이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터키는 더 복잡한 계산을 요구받는다. 이 지역이 불안정해질수록 터키 해협을 지키는 부담은 커지고 상업 항로 보호를 위한 비용도 증가한다. 동시에 러시아와의 관계, 나토 동맹 내에서의 역할, 흑해의 전체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국제적 책임까지 모두 터키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 이번 사건은 터키가 어느 쪽에도 명확히 치우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얼마나 정교한 외교 전략을 요구받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편 세계 에너지 시장은 흑해의 혼란을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안정성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그림자 유조선 체계를 활용해 수출을 이어가던 러시아는 그 기반이 흔들리는 즉시 전쟁 자금, 사회 지출, 국가 운영 비용, 전반의 압박을 받는다. 더구나 선박 운항 자체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러시아는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구매국은 더 많은 대안을 찾게 된다. 이런 변화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 시장의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사건의 본질은 타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구조적 변화에 있다. 선박 한 척이 불에 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불이 러시아 경제의 심장부로 번져 들어가는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성이 진짜 위기였다. 우크라이나는 군사적 약세에도 불구하고 기술과 전략을 결합해 러시아의 약점을 정확히 겨냥했고 그 결과는 군사전보다는 경제전에서 훨씬 더 큰 파급력을 낳고 있다. 러시아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흑해 지배력도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으며 이 바다는 이제 여러 세력이 동시에 경쟁하는 복합적 전장의 성격을 띠고 있다. 세계가 주목하는 질문은 단 하나다. 과연 러시아는 이 새로운 형태의 압박 속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흑해의 균형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으며 그 변화는 앞으로 더 큰 충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은 시작일 뿐이며 흑해의 미래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